새끼들 찾으면 어쩔 생각이야? 죽여야죠.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너나 잘하세요.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해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게 정말이야! 신이 죽었기 때문에 괴물이 필요한 거야. 너도 내 딸이 겪은 것도 똑같이 대답해줄 거야.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앞에는 이제 신작 이번 주에 개봉하는 신작들하고 또 저희가 봤던 영화들을 추천하는 코너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두 번째 얘기는 요즘에 한국 영화나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복수의 서사.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막 고군분투하는데 그 무엇으로 해서 애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느냐. 네, 원한 관계, 복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영화를 이제 보면 비밀은 없다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비밀은 없다를 보고 나선가 뭐 자기 딸의 비밀, 딸이 실종된 비밀을 찾는 건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복수에 감행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은 복수의 과정을 보여주는 대신에 비밀은 없다 같은 경우에는 이 딸이 어떻게 실종됐는가를 찾는 과정이 거의 한 80%고 그 이후에 통쾌한 복수를 끝내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통쾌하게 느끼지 않은 거지. 아니 저럴 수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어쨌든 기본적인 골격은 복수. 이 영화는 되게 독특한 게 처음에는 유괴에서 범죄로 해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수사극으로 가다가 막판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복수극이 돼버리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밀 없다가 가장 특이한 거는 다른 많은 영화들이 복수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 복수의 대상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모호하다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없다는 거예요. 복수의 대상을 알고 보니 누군지 알 수 없게 막 오리무중을 하다 보니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복수의 대상이 돼. 복수는 사실 이게 리얼이에요. 복수는 그렇게 우리가 뭘 당했다 그래서 또 명확한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뭘 이렇게 당했어. 세상에 막 당했어. 그런다고 해서 명확한 대상한테 복수할 수 있진 않아요. 근데 그걸 영화적으로 항상 그렇게 만들지. 근데 비밀은 없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되게 리얼리티가 있는 영화거든요. 리얼리즘이거든요. 이 영화가. 그런 면에서는. 근데 다른 영화들은 다 초반부에 복수의 대상을 정해놓고 막판에 그 복수의 대상한테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올해 나왔던 많은 영화들이 그 탐정 홍길동 같은 영화도 뭐 이렇게 다 사적 복수.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사적 복수인데 대상은 다 거대한 조직, 가진 자, 특별수사도 막 엄청난 재벌, 막 이런 사회 드라마랑 연결되는 건데 이런 식이래. 그 복수 시리즈로 유명한 이제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면 거기에 사회적인 함의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전 비롯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테마가 건데.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그 서사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기마다. 예, 어떨 때는 어떤 식의 패턴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게 그 사회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무의식을 되게 많이 반영하거든요. 예, 그런 면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해 나온 영화들의 거의 절반가량이 제가 이렇게 세봤더니, 그러니까 독립영화,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나 이거 제외하고 상업영화과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의 절반에서 한 3분의 1가량, 뭐 한 30-40% 정도가 다 복수 얘기예요. 복수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년에도 있긴 있었죠. 작년 흥행작들도 다 보면은 내부자들, 그 복수하는 거잖아요. 이병헌이 검사랑 짜고서 정치인과 그 언론이다 이렇게 연맥인 얘기잖아요. 파면시키려고. 그리고 베테랑 이것도 그 억울하게 당한 그 가족 그 정웅인을 형사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재벌한테. 그리고 암살도 이제 그 배신했던 이정재를 끝내 찾아가서 해버리잖아요. 세월이 흘렀는데. 네, 그렇죠. 가서 처단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복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복수의 형식을 띠고 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복수라기보다 응징 아닌가요? 그치, 응징, 정의.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쾌감들을 주고 그래서 이제 크게 흥행했던 영화들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게 이 복수가
좀 더 이게 사적인 영역으로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 복수가 클리셰화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수의 모티브들이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수적으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검사회전부터 시작해서 탐정 홍길동 이 영화도 이제 모티브가 기본적인 모티브가 그렇죠. 그 보광당인가요? 네. 네, 거기에 있었던 얽힌 그리고 뭐 날 보러 와요, 널 기다리며 최근에 봉이 김선달도 사실은 굳이 이게 복수의 모티브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사기극으로만 가도 유쾌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넣었더라고 복수의 모티브를. 그리고 이제 특별수사 이것도 이제 가불관계를 가지고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줬고 이제 사냥 거기도 이제 복수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흥행은 되지 않았지만 트릭이라는 영화도 이제 그 방송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결국에 이제 복수 반전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이제 최근에 안타깝게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탔던 극장가에서 비밀은 없다 같은 경우도 복수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비중적으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복수 영화라고 느낄 수 없는데 보고 나면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리는 이제 그래서 이 복수의 서사가 굉장히 지금 이제 한국에서 양쪽으로 볼 때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그럼 관객들한테 어떤 쾌감과 이런 걸 주려고 이렇게 많이 기획이 됐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지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예. 우리가 뭐 복수하면은 한국의 감독을 떠올리면은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뭐 올드보이. 근데 이건 정말 어떤 개인적인 그렇죠. 원한에 의해서 쟤들이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그거 찾아보면은 어렸을 때 자기한테 상처를 준 어떤 원한에 의해서 이게 복수인가? 뭐 안갚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는 제목 자체도 복수는 나의 것이고 친절한 금자씨도 복수는 나의 것이 먼저죠. 영화는 사실. 아 그렇구나 맞다 잠깐만했다. 복수는 나의 것에서 올드보이로 갔다가 친절한 금자씨까지 가는 이제 그 기본적인 서사가 사실은 사회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관계들 안에서 거기서 영화적인 쾌감이 나오고 복수는 나의 것은 약간 묻어나긴 하죠. 그러면 그렇죠.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하지만 있으니까. 점점 들어갈수록 굉장히 장르적인 네. 이제 약간은 좀 현실과 동떨어진 장르적인 그런 클리셰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은 되게 이제 사회적인 관계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이제 권력 관계에 의해서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자기가 원한을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박지원 감독 아가씨도 뭐 복수 얘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두 아가씨가 짜고서 두 아저씨를 연맥이는 연맥이는 거의 복수가 아니야 그거는. 그거 좀 아니야. 너무 엿이 커서 복수 4부작인가요? 너무 빅엿이라서 이게 복수처럼 느껴지는.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한국 영화의 복수를 다루는 방법과 기본적인 전제야 근데 이게. 박찬욱 감독이 영화 만들 때랑 그 다음에 뭐 다른 헐리우드 영화랑 비교했을 때 되게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왜 복수하는지가 먼저 상세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가 적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먼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해야 돼 이렇게 간다면 지금은 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복수할 마음을 품질 않아요. 근데 그 선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를 내가 당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깨달았다는 듯이 알고서 그 다음에 바로 복수 확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뭐 옛날에 그런 멘트 있었던 달콤한 인상에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는 것처럼 지금의 복수는 처음엔 몰라. 이 주인공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반대 아니야 반대? 내가 반대인가? 반대 완전히 반대인 것 같은데. 반대인가? 그러니까는 유관장이 얘기한 게 네. 최근에 이제 경향인 거고 오히려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런 이제 서사로 갔다면 지금은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그 그렇죠. 뭐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딱 보여주고 이들이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복수의 대상을 찾아가고 이 복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성을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회적인 뭐 맥락이 있는 게 베테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나는 좀 그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복수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물리적인 힘을건 아니면 사법적인 힘을건 근데 저 사람을 이제 응징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응징을 하면 돼.
근데 이제 그쵸. 복수는 사실 우리가 보통 복수 영화라고 강렬한 기억을 남는 영화들은 이 복수를 한 사람이 이제 거의 아티스트 수준으로 이 그렇죠. 복수에 대한 집념과 그다음에 사법적인 어떤 그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네. 네, 현실적이고 뭐 이런 체계가 아니라 내가 이제 복수를 하겠다. 이거 응징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수에 꽂혀 있는 영화. 그렇죠. 왜냐면 정말 그 총도 그냥 총도 그렇게 이쁜 총을 굳이 구해서 금자가 할 필요도 만들지, 없었잖아. 그런데도 뭐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 복수라는 거는 내가 다른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복수를 하겠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막 캐릭터를 막 개발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야. 아, 주인공의 동기는 뭐야? 그렇지. 주인공의 동기는 뭐야? 그 동기를 밝혀라. 근데 동기를 밝혀라고 했을 때 제일 고전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그 인지상정적인 게 복수잖아요. 그 뭐 저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쿵푸 영화들 뭐 이런 것도 다 스승님의 복수. 그렇죠. 그게 제일 부모의 복수, 뭐 스승의 복수, 그다음에 자식에 대한 복수. 이거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보지 않아. 그래 열심히 해라. 네가 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복수의 이야기들이고 이게 이제 좀 혼재가 되면 아직 복수를 하는 사람하고 복수를 당한 사람이 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더 안 돼 보이게끔 거기까지 밀어붙인 게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복수를 하는 사람과 예를 들면 유지태가 뭐 이제 서로 유지태가 복수하는 거였어 알고 봤더니.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그거잖아요. 유지태가 복수한 거였어. 최민식이 복수를 하려고 찾아갔더니 내가 이 복수를 당한 거구나 15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렇게 그런 함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를테면 뭐 미국 영화를 따지면은 테이큰이나 레버넌트처럼 명확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누가 죽였어.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 응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테이크는 이제 자력구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날 안 도와주니까 내가 스스로 나서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럴 때 아버지들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증권가 뭐 이거나 공무원이거나 그러면 안 돼.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그 전직 뭐여야 돼. 그런 아버지로 설정이 늘 돼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자력구제예요. 자력구제. 검사회전도 그 황정민도 자력구제고 이것도 자력구제고. 근데 원수를 찾아서 넓게 보면 다 복수의 서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신이 뭔가 먼저 데미지를 입었어요. 애가 납치를 당하든 자식을 잃든 뭐든 했을 때 그 놈을 찾아가서 갚아주는 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모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수의 서사에. 아니요, 근데 거기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이유가 찾기 위해서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너를 응징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냥 경찰에 안 넘기고, 내가 너를 여기서 내가 널 처단하겠다. 거기까지 가야 복수인 거고, 사실 그 전에 임무를 움직이는 동기는 복수의 동기가 아니라니까요. 자력 구제거나 테이큰이나 이런 건 복수 영화로 보면 얘가 너무 논의가 이게 좀 너무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복수 영화 아니야? 진짜 복수 영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수 널 영화는 기다리며 아니면 뭐 그 한참 나왔던 무슨 공정사회니 동크라이 마미 뭐 옛날에 막 그 저기 뭐지 그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근데 에미 뭐 이런 넌 너무 이렇게 범위를 좁게 보고 나는 되게 서사의 패턴으로 크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어떤 모티브로서 그러니까 아까 봉익 김사장처럼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넣는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인공의 동기에 대한 그 강력한 요구들이 있어.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 근데 단순하게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 사기꾼들이 나오는 범죄의 재구성 같은 경우에도 박신양의 동기의 모티브가 없이 그냥 나는 돈이 좋아서 아니면 나는 그냥 이게 직업이야 이게 너무 신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동기를 부여하자라는 욕구에서 이제 그런 요구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복수의 플롯이라는 거지. 그 플롯 자체가. 이래서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주제는 복수의 서사로 잡았는데 뭐 그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응징이냐, 뭐 안갚음이냐, 자력구제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업 영화에 들어가 있는 뭐 이를테면 구조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얘기를 좀 좁혀 보면은 뭐 명확하게 우리가 복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아까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이 것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그러면 이런 서사가 어쨌든 김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왜 이런 이제 직접적인 서사의 영화들이 많은가,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무의식이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보면 드러나는 게 그런 거에 가장 직접적인 게 뭐 널 기다리며 같은 거. 이건 심은경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12년을 기다려서 경찰보다 더 준비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서사가 상당히 15년 전에 십몇 년 전에 만들어졌던 올드보이나 복수는 나의 것보다 너무 직접적이에요. 너무 직접적. 그 어떤 사회적인 함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건데 우리가 누구한테 을이 갑한테 복수를 할 수 있냐, 안갚음을 할 수 있냐,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다 막혀버린 이제 사회에서 나오는 어떤 누가 누구를 응징자 같은 막. 근데 또 날 이런 기다리며 같은 서사가 경우는 아닌가. 조금 다른 이유가 응징을 하는 그 응징을 받아야 될 대상이 너무 명백하게 악당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지 복잡함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딸만 이 정체를 알지 하다못해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도 연쇄살해 몸이 누군지 모르고 있잖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화의 구조에서 그러니까 아니 관객들이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관객들이 주인공이 눈을 통해서 저 사람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데서 생기는 거는 서스펜스가 생길 뿐이지 그게 그 이야기의 그 핵심 자체를 바꾸지 그러니까 이 사회의 그 어떤 무능함이라든가. 근데 저는 그 영화는 차라리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인 의미의 복수. 그러니까 진짜 우리 부모를 죽인 사람을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스승에 대한 복수, 부모에 대한 복수, 자식에 대한 복수는 이유도 안 물어본다고. 안 물어봐도 되잖아. 그거 왜 그런지 그냥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리고 내가 잊고 살아도 되는데 예를 들면 그 갑바까지 보냈어. 사법적인 걸로. 내가 잊고 살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내가 이 응어리를 풀지를 못해서 하는 복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죄 다 살고 나와도 나는 널 용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류의. 근데 거기서 만약에 굳이 생각을 한다면 거기 그 기저에 있는 느낌은 억울함인 것 같아. 억울함. 근데 이 그렇죠. 억울함이라는 억울하니까 정서가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부당함, 우리가 억울함.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재미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영화들의 기저에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요소들이 깔려 있다는 거지. 그게 이런 우리가, 영화들이 난 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작년에 흥행된 영화들도 느껴지지만 이제 공분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뭐 연쇄살인 막 이런 그런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 놈들한테 막 이렇게 그런 놈들이 유괴를 하거나 납치하거나 이래서 막 거기에 막 아빠나 막 그렇게 해서 싸우고 막 이랬던 나쁜 놈들, 그런 범죄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 복수하고 이렇게 엄마나 아빠나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했던 영화들이 한때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 영화들은 좀 약간 다른 느낌이 나는 게 그런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복수의 대상들이 되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큰 조직, 거대 조직, 뭐 이렇게 그룹에 뭐 많이 가진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보면 되게 다 탐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탐욕스러운 위치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그런 사람에서 희생되는, 그러니까 이 가불 구조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수 요즘 많이 반복되는 복수의 어떤 패턴, 서사의 패턴에서 담아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소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트릭 같은 영화 봐도 뭐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지만 영화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만두 쓰레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쓰레기 만두 막 사건, 근데 그게 사실 아닌 걸로 다 밝혀졌잖아요. 그거는 골뱅이. 그런 거에서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특종 잡았네, 그리고 팩트 상관없이 그냥 한 거에 한 집안이 이제 풍지박시장에 나서 그 집안이 결국엔 그 이제 다 해가지고 그 기자를 파멸시켜 버리는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저놈이 우리 아빠를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 크게 보면은 어떤 그 언론 권력이라는 거 갖고 있는 어떤 폭력성 이런 거에 이게 어떤 반전의 스토리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대항하는. 근데 요즘에 이제 복수의 스토리들은 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대상들이 좀 이제 공분을 자극하는 좀 그런 유들이 많고, 이제 그런 면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복수 스토리들과 좀 약간, 박찬욱 감독만 해도
이제 그런 식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자체가 최민식이 뭐 이렇게 뭔가 그런 엄청난 가바의 느낌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데 그 금자 씨의 최민식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이 복수의 서사가 조금씩 변하고 있고 요즘 와서는 좀 이런 경향들이 되게 강해지고 있어서 이 베테랑이나 막 이런 내부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 어떤 뭐 대한민국에 그런 게 그 달달한 게 남아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영화적으로 이제 구현되는 정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복수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모티브들을 띈 영화들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영화가 무슨 그 현대사회 영화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겠지만 가장 큰 기능은 뭐 오락의 기능이겠고 사람들을 어떠한 가지 정신으로 모아내는 뭔가 이제 이런 또 기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옛날 원시 시대처럼 생각해 보면 이게 제사장의 기능. 근데 분명히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오락거리와 옛날은 그게 다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판이 옛날에는 엄청난 오락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 서양도 그렇지.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구판이 가장 큰 오락의 이제 어떤 장이었단 말이지. 그 볼거리였고 스펙타클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떠한 식으로든 갖고 있는 이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소환해가지고 약간 구판을 벌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지금 이제 크랭크난 영화 중에 재심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그거 지금 아직 이제 그 뭐 재판 진행 중인데 그렇게 억울한 사연을 가지는 이제 어떤 뭐 주인공을 이제 관해가지고 그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근데 그 영화 복수 영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근데 사실 저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느낌들은 그 복수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저 쾌락이나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쾌락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그 그렇죠. 뭔가 그 기저에 그런 걸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점점 그것이 알고 싶다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영화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관객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재미 없어지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 기획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데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어떤 이제 어떻게 무엇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느냐. 되게 장르적이잖아요. 네, 장르적이고 이걸 스릴러라고 생각을 하니까 쫓기고 애가 어떤 이유에서 뭘 가고 이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 뭐 널 기다리며도 그렇고 몇몇 영화들 보면은 되게 직접적인 서사, 그리고 그 잔악무도한 악이 있고 현실을 너무 이렇게 직접적인 현실적 사건, 그러니까 특별수사도 이게 영남제분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그거에서 모티브가 많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좀 더 가공하고 이렇게 발효시켜야 되는데 발효되기 전에 그냥 되게 거칠게 이렇게 영화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예, 그러니까 한때 이제 뭐 그 인간 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영화계에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의 사건이 아니고 그냥 실화였다면 요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식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국 영화에.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그 스릴러나 범죄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작가들이나 감독들의 가장 큰 적은 그것이 알고 싶대요. 맞아요. 일단 그거 이상 만들기 쉽지 않아요. 소재면에서 발군이고 더 이상 저렇게 좋은 소재가 있을 수가 있나 싶은 소재에다가 놀라운 취재.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게 한 이제 작년 그때부터 엄청나게 플롯이 플로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맞아요. 웬만한 스릴러 영화보다 플로팅이 더 잘 돼 있어서 의문점을 던지고서 감추고 보여주고 이거를 쪽 빨아들이더라고. 쥐락펴락 하는 거야 시청자들을. 이런 거에 대항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 그럼 우리가 SBS에 복수를 하는 걸로. 그 복수가 재밌는데 얼마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래서 이제 비밀은 없다 같은 건 되게 높게 쳐주고 있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복수의 대상 절대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어떤 억울함을 느끼고 이럴 뿐이지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대상을 영화에서처럼 다 이렇게 정해진 대상을 영화에서 보면 복수의 대상 막 도대체 누가 이걸 죽인 거지 하다가 우연히 막 찾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4885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투자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복수를 못하지. 현실에서 복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누구한테 복수를 해. 비밀은 없다는 정확히 그거를 그러니까 보여줘요. 그러니까 비밀의 그 복수의 대상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 거기서 손예진은 복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게 유객으로 시작해서 손예진이 수사극으로 진행되다가 결과적으로 엄격결에 이게 복수를 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모호했던 복수의 대상이라는 거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극적인 아이러니가 만들어지고 반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복수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면에서 가장 복수라는 것의 본질적인 면들을 복수 영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딱 이제 영화를 다 본 후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이 영화 그런 어떤 본질을 되게 잘 캐치해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 복수는 이 비밀은 없다에 나오는 것처럼 되는 게 더 맞아요.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막 응징해야겠다 해서 뒤쫓아서 끝내 해내는 게 복수는 그럴 수 없거든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루어내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서 비밀은 없다는 굉장히 근데 김 기자님 되게 표정이 심각하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에 복수하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를테면 영화가 대리만족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그것이 기획이 되고 상업적인 투자를 받고 뭐 영화가 그 일정하게 흥행이 되는 이제 사회인 거지. 어떤 뭐 현실을 반영하는 이를테면은 뭐 날 보러 가요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영화적으로 해소시켜 버리는 거가 나는 그렇게 딱히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사회가 각박하고 원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고 의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길을 못 펴는 이제 사회에서 그런 대리만족적인 영화들, 안가품을 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한국 영화에서 가불 관계가 컨벤션처럼, 그러니까 관습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 관계의 기저에 가불 관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넣는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새롭지 않게 돼서, 근데 너무 반복되는데 더 그거를 되게 깊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짜 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알아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되게 게으른 게 아닌가, 그냥 너무 장르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사회적인 첨예한 문제가 장르화돼 버리는 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에서 이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의미가 하느님이 성경에서 인간들이 할 게 아니라 복수는 나의 것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복수를 안 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인간의 길이어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하느님 보기에는 지금 무슨 성경 말씀 전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못하겠다, 나는 죽어도 이 응어리를 풀어버려야겠다라고 해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걔가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 복수자가. 그래서 이전에는 그 복수자가 움직이는 그 주체로서, 주인공으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뭐든 다 동원하는 어떤 뭐가 이제 막 카리스마가 있고 영웅이네. 근데 이제 지금의 복수자들은 사실은 그 멋있음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누굴 복수를 할 거냐가 더 좀 포커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재벌가 그 회장 사모인 건지 아니면 뭐 연쇄 살인범인 건지 뭐 아니면 뭐 사기꾼인 건지, 어쨌든 이 복수를 대상이 그 조금 더 지금 영화 말하자면 기획에서는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굴 사람들이 복수하고 싶어 하는지. 이전 영화는 사실 복수의 대상보다는 복수하는 사람에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그 어떤 영화의 동력이 됐었던 거죠, 보면.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할까요? 네. 정리가 잘 안 되지만. 뭐 일단 복수의 서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뭐 안가품이든 뭐 자력구제든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소환할 수 있는 이제 소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정하게 한국 사회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다닥 정리하고 도망가야겠다. 정동진 독립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오늘 영화제에서 높이뛰기랑 마지막에 족광이 제일 재밌었고요. 정동진 영화제는 생일 같은 거죠. 좋은 작품 정말 잘 봤어요. 버리지 않은 영화 드림바다 정동진 독립영화제.
여름에 또 이제 두 개의 소개할 만한 영화제가 있는데요. 유후. 네. 뭐 우리가 맨날 극장이 바캉스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있어요.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하는 시네 바캉스. 이름도 시네 바캉스야. 솔직히 나 이런 거 기만적이라고 봅니다. 진짜 바닷가에 가야 바캉스지 무슨 극장에서 바닷가 못 간 사람도 있어. 극장하고 그런가? 바닷가 여름에 극장하고 바닷가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뭐 사람이 많아. 시원해 그리고. 원래 에어컨이 여기 이렇게 많이 쓰게 된 이유도 극장 때문이잖아요. 그 그렇습니까? 캐리어가 어. 그 에어컨을 발명을 하고서 만들어내고서 아무도 이걸 사려고 하지 않는데 극장에 가가지고 막혀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블록버스터 시기는 겨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름 시즌으로 넘어왔던 그치, 조스 이유가 이후로. 그 캐리어 에어컨이 극장에 달리면서 사람들이 거기 시원하니까 오. 몰려들어서 오. 그러면서 오. 이 블록버스터 시즌이 여름 시즌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이제 극장 가서 피서하게 된 이유죠. 그러니까 시내 바캉스를 즐기라고 다 우리 조조로 영화만 보지 말고 네네. 알았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7월 28일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그 서울아트 시네마의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겨울에는 뭐 시네마제트 친구들 유명한 감독들이 추천한 영화들을 하고 여름에는 이제 시내 바캉스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여러 이제 프로그램으로 여름에 즐길 수 있는 공포 어떤 영화라든가 영화들이 있나요? 예? 뭐 아가씨 확장판, 네? 아가씨 아가씨 확장판. 어.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디렉터스 컷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뭐 마음대로 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제 러닝 타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극장에서는 못 풀고 흥행하면 만들겠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흥행해서 지금 이제 아마 후반 작업을 하셔서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처음 월드 프리미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어 터지겠구만. 감독과의 대화도 하고 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영화 한 편에 뭘또 우리 공포 영화의 대가 존 카펜터 뭐 감독의 영화들도 있고 할로윈 이번 할로윈 상영. 구로사와 기요시 뉴욕 단축. 감독의 최근작도 있는데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원래 속죄는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요즘 요번 영화들은 별로 내가 보기엔 안 무서울 것 같아. 그렇게 무섭진 않고 되게 이제 내면을 바라보는 영화들을 만들고 그렇죠. 계신데 이런 영화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쭉 프로그램을 디벼 보시고 뭐 여기는 비밀은 없다도 상영이 되네요 이번에. 멀티플렉스만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가서 보실 만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바캉스를 가실 분들은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있어요. 8월 5일부터 정동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하지는 않고요. 초등학교. 정동 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예. 사람들이 정동진 초등학교 하면 바닷가에서 영화를 듣는 줄 아는데 정동진 독립영화제도 지금 올해가 몇 회째예요? 18년. 아 진짜. 김기자랑 제가 갔네. 18년 차인데. 99년에 시작했어요. 저 아직 기억나요. 옛날에 그래서 왔었지. 초창기에 갔을 때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실컷 그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낮에 하고 이제 밥을 먹고 딱 그 초등학교를 가면 거기에 이제 커다란 야외 스크린이 있고 잠자리 날아다니고 그 잠자리 날아다니고 모기 풀 이제 그러니까 같은 거 이제 쑥 같은 거 이렇게 쑥 그런 거 불 피우면서 영화를 보는데 또 하필이면 본 영화가 내가 기억나는 게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그때 봤었어요. 야외 상영으로. 개막작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막 갈급하게 소주들을 찾으면서 사람들이 소주를 나오고 소주를 3회 때 오셨군요. 3회 때. 못 먹고는 못 자겠다 막 이러면서 혈관에 꽂을 기세로 막 링겔처럼. 어찌나 그 영화 속에서 소주들을 달게들 배우들이 먹든지 그래서 그쵸.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김동원 감독님 자제분 어린이였는데 맞죠. 지금은 대학생이죠. 불은 대학생.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겠네요. 그러니까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가면은 그 사람들의 이제 가족사를 알게 되는데 뭐 이제 18년이나 됐으니까 처음에 아기로 왔던 친구들이 대학생 한동안 안 보이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잘 안 보이다가 대학생 돼서 나타나고 저거 3회 때 왔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유명해져서 그 배우나 영화인들도 사실 독립영화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야에 야외에서만 틀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못 틀어요. 단편 뭐 장편 영화 2편, 그렇죠. 단편 영화 한 15편, 20몇 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와본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야 정동진은 누가 언제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거든요. 8월 초에 항상 8월 첫째 주 주말에 그 야외 영화를 틀고 공연도 하고 뭐 낮에는 이제 정동진 해변에서
그 좀비처럼 떠다니는 영화인들이 바닷가에 해파리처럼 둥둥 바닷가에 해파리처럼 이렇게 벌겨가지고. 보면은 이제 뭐 독일영화 감독들이 바닷가에 떠 있어. 저 사람은 어떤 감독이 아닌가? 저 누구 아닌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유유히 이제 영화 보러 오셔서 여기 독립영화인들이 저기 스탠드에 쭉 앉아 있구나. 영화를 보시고 뭐 낮에 다음 날 오면은 그 영화 무대에서 봤던 영화 감독과 배우들이 종종이 바닷가에 떠 있는 거죠. 진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와보시면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영화제는 규모가 뭐 18년 전과 비슷해요. 규모가 더 크지도 않고 규모는 가장 작은데 가장 많은 관객들이 와서 그냥 독립영화인들의 바캉스, 독립영화인의 팬들의 바캉스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인데요. 8월 5일부터 하니까 그렇군요. 휴가 못 가시는 분 한번 오신다면서 김 기자. 못 갈 것 같습니다. 온다고 그렇게 한 달 전부터 노래를 부르더니 일이 바빠서. 휴가비를 벌려고 지금 프리랜서가 아주 휴가비를 벌려고 휴가를 못 가는 용을 쓰고 인생이구만. 아무튼 2개 영화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유 되시는 분들 한 번씩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Three, two, one. cut.